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자연 어터리 팀의 박희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Percival IO, A General Architecture for Structured Input and Output 이라는 이제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조진욱님, 김수빈님, 황경진님, 신문종님, 진명훈님이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Percival IO는 Percival라는 기존에 있던 논문, 그러니까 모델에서 이거를 이제 제너럴하게 확장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알기 위해서 이 Percival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모델 자체가 굉장히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Percival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 Percival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모델은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또 제너럴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 제목에 이제 나와 있듯이 General Perception with Iterative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텐션 모델을 통해서 이 인풋의 모달리티를 확장을 시킨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원래 자연어 처리 쪽에서 이제 번역 모델로 처음에 제안이 되었었고, 이게 이제 워낙 성능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비전 쪽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인풋의 형태가 자연어 처리와 많이 다르고, 또 이제 픽셀, 뭐 채널 이런 것까지 그 고려를 해서 인풋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풋이 커질수록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ercival 모델은 인풋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뭐 3D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인풋까지 모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런 바틀렉, 레이턴트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제 쿼드라틱하게 컴퓨테이션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기존의 바틀렉을 해결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기존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은 바로 인풋을 킥쿼리 밸류에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풋이 사이즈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사이즈도 커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풋의 킥쿼리 밸류가 이제 세 가지 매트릭스가 각각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풋 사이즈가 커지면 키에 대한 매트릭스,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 쿼리에 대한 매트릭스, 이 세 가지가 모두 커지게 되고,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하나의 레이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뎁스도 크기 때문에 인풋 사이즈가 커지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인풋의 그 맥스 랭스도 한정이 되게 되고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 모델을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놔서 처음에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어주기 전에 그 내가 원하는 레이턴트 사이즈만큼으로 인풋을 한번 이제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아래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셀프 어텐션 구조로 계속 이제 시퀀셜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는 똑같고 레이턴트 벡터만 가지고 이제 뎁스를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뎁스를 좀 더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게 이 Percival 모델의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 Percival 모델은 그 레이턴트 트랜스포머와 크로스 어텐션 그 메커니즘을 분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가 이제 인풋이 아무리 길어도 이 레이턴트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Percival IO가 인풋을 제너럴하게 받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로짓을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자체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딥마인드에서 낸 논문은
그 제너럴한 인풋을 받아서 또 제너럴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그 사진, 오디오, 뭐 3D 포인트를 받아서 그 로짓을 뱉어냈다면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다면 여기 이제 펄시버 IO를 통해서는 어떤 뭐 영상을 받아서 그 옵티컬 플로우를 낼 수도 있고 뭐 그 오토 인코더 형태로 이제 그 모델 그 사진이나 오디오나 비디오나 이거를 다 압축을 시켰다가 다시 복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거는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영상을 압축을 시켰다 복원을 시킬 때 그냥 영상만을 복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영상에 해당하는 오디오 뭐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대한 그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아웃풋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설명에 나와 있듯이 펄시버는 제너럴 인풋에 대한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그리고 펄시버 IO는 제너럴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이제 그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약간 그림이 달라지긴 했지만 방금 그 소개해드린 펄시버 모델과 거의 유사합니다. 인풋을 이제 어레이로 크게 받고 얘의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주고 이 레이턴트 벡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셀프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시켜주고 이제 펄시버 IO에서 유일하게 추가가 된 부분은 이 디코딩 파트입니다. 디코딩 파트에서는 아웃풋 쿼리 어레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 어레이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딩 부분은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똑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인풋 어레이를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고 하면 이 벡터 하나하나가 이제 이미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프레임 하나하나를 이제 벡터의 형태로 쭉 2D 어레이로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프레임의 채널 정보도 그냥 벡터의 형태로 쭉 거의 다 이어붙이게 됩니다. 여기 픽셀 정보에 채널 정보 이렇게 쭉 이어서 벡터 하나로 이미지 프레임 하나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퀀셜하게 이제 쭉 이어붙여서 2D 어레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키와 밸류 이제 매트릭스와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키와 밸류의 인풋으로 넣게 되고 이제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된 매트릭스에 그 레이턴트 어레이 내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의 레이턴트 어레이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레이턴트 어레이 형태 그 사이즈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레이턴트 어레이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이 어텐션에 그 레이턴트 어레이를 쿼리 매트릭스에 이제 그 프로젝션을 시켜서 쿼리 매트릭스랑 계산을 하고 얘와 키를 사용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했으면 이 어텐션 스코어에 이제 밸류를 통과한 매트릭스를 적용을 시켜서 마지막에 레이턴트 어레이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레이턴트 어레이 사이즈와 똑같은 아웃풋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랑 똑같이 생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 셀프 어텐션 구조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랑 거의 그냥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즈가 똑같은 그런 레이턴트 어레이가 인풋으로 퀵커리 밸류에 똑같이 들어가면 얘를 이제 똑같은 형태의 아웃풋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뎁스는 자유자재로 이제 늘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 좋냐 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험 부분에 나오게 되는 표인데요. 기존의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512개의 토큰 개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레이턴트 안에서 이제 계산되는 그 시퀀스의 그 어레이의 개수도 똑같이 512로 계속 매핑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뎁스를 키우면 이게 너무 모델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뎁스를 늘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펄시버에서는 처음에 512개의 토큰이 들어와도 얘를 그냥 자유자재로 레이턴트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아웃풋에서 그 똑같은 사이즈로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 뎁스를 더 늘려 가지고 그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뎁스를 늘려주면 이제 계산 능력이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 능력을 키워서 성능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512개의 랭스라서 이제 확 와닿지 않는데, 이 버트를 맥스 렌스를 2048개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버트 모델은 계속 안에 쪽에 이제 셀프 어텐션이 248개의 시퀀스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뎁스를 이렇게 6개밖에 못 주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랭스 자체를 이렇게 확 줄여준 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뎁스를 더 크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펄시브 IO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요 아웃풋 쿼리 어레이를 디코딩에 이제 넣어주는 그런 그게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션인데요. 그래서 디코딩 어텐션에서는 그 내가 원하는 아웃풋 형태를 그 쿼리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쿼리 매트릭스에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이 쿼리가 뭐냐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아웃풋 쿼리 어레이 자체가 학습되는 애라고 해서 얘를 계속 학습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핸드크래프티드로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벡터를 조정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웃풋 쿼리 어레이 형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이제 모델러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3개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웃풋 어레이 그 길이를 이제 3개로 주어서 마지막에 그 원하는 개수의 형태로 매트릭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좀 이따 익스페리먼트를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2048개가 들어가면 아웃풋도 2048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 그 토큰의 포지션 벡터를 이게 하나의 토큰에 해당하는 포지션 벡터라고 하면 얘를 이제 2048개를 쭉 이렇게 컨캐터네이트를 시켜가지고 아웃풋 쿼리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그 디멘전이 5라고 하면 그 2048 바이 5의 아웃풋 쿼리 매트릭스가 쿼리 그 마지막에 크로스 어텐션의 쿼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아웃풋도 무조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더 컨캐터네이트를 시키지 않고 이런 태스크 아이디 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인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아니면 그냥 임의의 벡터 하나를 넣어주면 학습되는 벡터 하나를 넣어주면 이제 걔가 그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학습이 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엔 그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뭐 여러 개의 태스크를 이제 동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하나에 뭐 개가 동물은 강아지고 풍경은 뭐 잔디밭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8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태스크 아이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벡터에서는 강아지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벡터에서는 얘는 풍경에 대한 게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태스크에 해당하는 거를 8개를 쭉 컨캐터네이트를 시켜서 뭐 그 경우에 이제 8 x 4가 되겠죠. 8 x 4의 형태의 그 쿼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도 똑같이 8개의 형태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엔 그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얘는 이제 좀 더 이따 실험과 같이 옵티컬 플로우와 멀티모달 오토 인코딩은 실험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여기에서 되게 진행한 실험이 엄청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논문에 그 페이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거의 다 어펜딕스로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펜딕스에
포함되는 부분은 많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여기에서 익스페리먼트에서 다룬 실험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랭귀지 모델링에 요 펄시바 IO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에 따라서 이제 또 실험이 나뉘는데 기존의 이제 센텐스 피스 모델로 보통 그 문장을 토크나이징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좀 일반적이었는데 이 모델 자체가 되게 그런 토크나이징에 제약을 받지 않고 되게 시퀀셜하게 받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센텐스 피스를 사용을 안 한 버전도 이제 실험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또 하나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 센텐스 피스를 적용을 하는 거는 영어 태스크에서만 좀 유용하게 그 적용이 되고 보통 뭐 중국이나 캐릭터 형태의 그런 그 언어 쪽에서는 센텐스 피스 모델로 토크나이징을 하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그 문자 하나하나를 UTF-8 바이트의 그 바이트로 이제 매핑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 걸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펄시바 IO는 그 시퀀스 자체를 엄청 줄인 다음에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버튼은 12개의 뎁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풋 길이 자체를 줄여서 이 뎁스 자체를 늘려가지고 계산 능력을 이제 늘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플랍스를 비슷하게 맞춰줬을 때 비슷하게 맞춰줬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성능을 에버리지를 취해가지고 이 표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어떤 태스크에서 뭐가 더 뛰어나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너럴하게 에버리지를 취했을 때 이 펄시바 IO가 버트에 비해서 성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2022년 논문인데 벌트보다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벌트 베이스에 비교를 해서 에버리지를 취한 거를 기준으로 좀 성능을 비교를 해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UTF-8 바이트로 인코딩을 한 경우에도 역시 2048개의 이제 시퀀스를 가지고 버트를 구성을 하면 뎁스를 매우 짧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인풋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뎁스를 엄청 크게 주어서 성능을 높인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뎁스를 더 크게 늘렸을 때 역시 이제 그 성능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귀지 쪽에서 하나 더 태스크를 진행을 한 거는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먼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여기서 같이 비교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벌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CLS 토큰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뽑을 수 있도록 그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랑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를 이 CLS 토큰에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CLS 토큰을 파인 튜닝 할 때도 모두 똑같은 토큰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것도 좀 인풋이 이제 쉐어드 된다, 쉐어드 토큰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CLS 토큰은 따로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기존의 방법대로 버트를 프리트레이닝 할 때 썼던 CLS 토큰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 할 때를 성능이 이제 그 전체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에버리지한 성능이 81.5 액큐러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LS 토큰을 쉐어드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멀티태스크 각각 태스크마다 CLS 토큰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 성능이 좀 더 올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안한 방식대로 그 아웃풋 쿼리에다가 멀티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그 8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이 태스크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따로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멀티태스크 쿼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이제
학습이 되도록 해가지고 인풋을 바꾸지 않고 그 쿼리만, 아웃풋 쿼리만 조절을 해서 그 뽑았을 때 거의 그 똑같은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저는 좀 그 자연어 처리 쪽에 이 모델이 맞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성능 자체를 에버리지 취한 거를 비교를 해서 이게 진짜로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에버리지 취해서 결과를 공유한 논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의 성능이 에버리지를 취했을 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랭귀지 익스페리먼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펄시버 모델이 트랜스포머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존의 아키텍처의 그 퀄리티 밸류의 사이즈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논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버트랑도 비교했을 텐데, 그러면은 버트의 인코더를 지금 얘네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로 바꿔서 학습을 새로 했다고 봐야 되나요? 벌트의 인코더를 바꿨다고 벌트를 바꾼 건 아니고, 그 트랜스포머 형태를 약간 구조를 변형을 시켜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트랜스포머를 제너럴라이즈 시켰다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트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만든 모델이고, 이 모델은 버트를 변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트랜스포머를 확장을 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백본은 버트로 사용하고 기존의 버트 모델 형태로 서빙되는 파인튜닝 부분은 지금 제안한 방법으로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실험에서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태스크 스페시픽 인풋 토큰 이 부분을 이제 버트를 바꿨다는,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바꿨다는 부분이고요. 이 모델에서 실험을 한 거는 마지막 멀티태스크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렸던 게, 기존의 트랜스포머 논문을 보면은, 포지셔널 인코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막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레지듀얼 커넥션 막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는데, 그럼 그 부분은 다 동일하고,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만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 안쪽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달라지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똑같이 그냥 된다고 기존에 나와 있고, 인풋이랑 아웃풋에 크로스 어텐션을 하나씩 더 두는 게 이 논문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여기에 있는 모델은 그대로 그냥 셀프 어텐션 형태의 트랜스포머 모델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랭귀지 모델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비전 쪽에 이제 적용을 한 익스페리먼트인데, 여기에서는 되게 저는 이제 비전 쪽을 전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인풋 피처를 여기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인풋 피처를 뽑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일반적인 건지 이 논문에서만 그렇게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험한 방법 자체는 옵티컬 플로우를 구할 때 이제 연속되는 두 개의 프레임을 컨캐터네이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의 픽셀에 대한 값은 주변의 3x3 패치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한 다음에 채널을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3x3이 패치, 그리고 여기 3x3 여기에 3이 채널, 그리고 여기 2가 두 개의 프레임을 이제 컨캐터네이트 시킨 거. 얘에다가 여기가 이제 인풋 피처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픽셀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얘를 이제 이게 이제
픽셀 자체가 여기 11,408개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자체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근데 이 하나의 그 인풋을 구성하는 게 요게 하나의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픽셀이 한 번 인풋으로 들어갈 때 11,480개의 픽셀을 쭉 컨캐터네이트를 시켜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인풋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인풋은, 여기 인풋 피처는 요 뒤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없이 요 인풋 피처들을 이제 컨캐터네이트 시켜서 넣게 되고, 이 마지막에 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벡터는 그 아웃풋 매트릭스에서 쿼리의 매트릭스로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풋은 요 패치, 54개를 11,408개를 쭉 이어붙여서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 디코딩을 할 때 뒤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아웃풋의 쿼리 매트릭스로 넣어주게 되고,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그 아웃풋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성능이 여기에 나와 있었다고 하고요. 신텔이라는 이런 데이터셋에서는 펄시버 IO가 이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 파이널에 대해서는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키티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 요거는 오토인코더로 이 펄시버 IO를 적용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하나 자체를 인코딩을 시킨 다음에 그 인코딩 시킨 걸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오디오도 복원을 해야 되고 비디오도 복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한번 동시에 이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인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하는 그런 모델로 얘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풋은 비디오 시퀀스를 여기 이제 이만큼을 쭉 컨캐터네이트를 시켜서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를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이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인지 레이블 하나를 컨캐터네이트 시켜서 그냥 인풋으로 그냥 거의 쭉 이어붙여서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각각의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복원을 해줘야 되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의 사이즈가 똑같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아웃풋 쿼리 매트릭스에 똑같이 비디오 인풋이랑 오디오 인풋이랑 옆에다가 그 비디오 각각 프레임의 포지션 인코딩, 그리고 얘가 비디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오디오를 이어붙이고, 거기에 오디오의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떤 건지는 저도 정확히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오디오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또 쭉 이어붙이고, 마지막에 이제 레이블 쿼리에 해당하는 걸 또 하나 붙여서 이제 똑같은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오토인코더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능을 보시면 이 PSNR이라는 게 최대 신호대 잡음비라고, 이 복원된 애에 잡음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여서 얘가 이제 높을수록 좋은 그런 성능인데요.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잡음을 최대한 없앨 때 애큐러시는 좀 더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신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애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애큐러시예요. 그리고 이 컴프레션 레시오는 처음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때 인풋 시퀀스를 확 줄여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88배 줄이고, 뭐 176배 줄이고, 352배 줄이고, 당연히 이제 줄일 때마다 잡음이 되게 많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애큐러시는 오히려 그 컴프레션 비율이 높을수록 그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 자체는 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성능 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미지넷이랑 스타크래프트2 그 데이터셋이랑 오디오셋에 대해서 이제 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면 한계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제 저도 이 부분은 그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아까 그 모델 구조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여기 보면은 일단 레이턴트 벡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레이턴트 어레이를 결정하는 게.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n하고 d가 레이턴트의 n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풋하고 지금 n도 줄어들고 d도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뭔가가, 그러니까 n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d가 안 맞으면은 어텐션 연산이 안 될 것 같은데 d하고 c는 달라서 그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턴트 어레이 자체가 여기 처음에 레이턴트 어레이로 들어가는 거는 다 학습되는 그 벡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는 이제 n이랑 d만 하이퍼 파라미터로 그 모델러가 결정을 해주고 이 벡터 자체는 학습이 되는 맨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레이턴트 어레이도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그 인풋의 그 시퀀스 랭스 자체를 얼마나 줄일까가 이제 n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m을 그러니까 버트로 따지자면은 512의 랭스가 256 랭스로 줄이겠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512가 들어가면은 여기는 256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키 밸류 매트릭스를 한 번씩 다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D 사이즈와 맞춰줄 수 있다고 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이 들어갈 때 이제 키 매트릭스랑 밸류 매트릭스로 한 번씩 얘네가 이제 연산을 한번 해서 얘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디멘전으로 맞춰져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사이즈가 맞춰질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